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과 전문의 5명이 모인 배뇨장의 어벤져스의 토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배뇨장의 모든 것을 얘기해 볼 텐데요. 흔하지만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이 질환에 대해서 젊고 패기 넘치는 우리 네 분의 교수님들께 제가 궁금한 것을 쏙쏙 물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솔직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교수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닥터주 비뇨의학과의 주명수 원장입니다. 와. 네. 다음은 서울 순천향병원의 송미호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순천향병원 송미호입니다. 다음 이대 목동병원의 신정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대 목동병원 신정현입니다. 다음은 강동 성심병원 한지연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동 성심병원 한지연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병원 김아람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아람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이 마려워서 일상생활도 어려워지는 이 질환에 대해서 송미호 교수와 질의응답을 해 보겠습니다. 과민성 방광, 그게 뭔가요? 과민성 건강은 저희가 이제 빈뇨, 우리가 하루에 8번 이상 빈뇨를 보거나 아니면 야간뇨 2번 이상 혹은 이제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가는 요절박이 동반되는 병을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소변이 좀 급해가지고 가다가 찔끔 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동반될 질환을 저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예,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그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하루에 8번 이상 가면 과민성 방광인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빈뇨와는 어떻게 차이가 지나요? 물을 많이 마셔도 자주 갈 수 있는데요. 저희가 배뇨일지를 보면은 하루에 뭐 12번, 15번씩 간다고 봤는데 한 번 볼 때 소변이 한 3, 400씩 되고 하루에 물을 한 4리터 이상씩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과민성 방광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소변이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못 참아서 빨리 화장실을 가다가 소변을 보게 되는 경우를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 절박뇨, 절박감 이게 가장 중요한 증상이 되겠네요. 네네. 예. 그렇다면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과민성 방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원인이 딱 규명된 질환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신경적인 문제, 그게 노화 현상, 그리고 우리가 소변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소변을 보게 그 신경적인 원인 때문에 소변을 보게 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것들이 생기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이 빠지게 되는 골반 장기 탈출증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과민성 방광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원인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과민성 방광과 그 연령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사실 과민성 방광은 노화 질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많은 분들이 과민성 방광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노화 현상이 과민성 방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자체의 근육의 탄력이 저하되고 신경 자체가 예민해지고 그리고 뇌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신경을 원래는 이제 뇌 쪽에서 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방광에서 소변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게 디폴트인데 그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소변이 자꾸 마렵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방광 나이가 드시면 과민성 방광의 유병률이 좀씩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과민성 방광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배뇨일지입니다. 이제 소변을 집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자기가 소변 보는 거를 일기처럼 써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하루에 몇 번을 보는지, 얼마만큼 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써오는 거 자체가 이제 배뇨일지를 하는 것 자체가 진단이 되고 또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소변 검사 그리고 이제 요속 검사 같은 것들 통해서 잔뇨가 남지 않는지 방광에 다른 기능적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뭐 혈뇨가 동반되다든지 아니면 좀 방광통이 있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내시경을 보거나 아니면 초음파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과민성 방광 진단할 때 우리가 설문지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설문지를 보통 저희가 오시면 과민성 방광 설문지도 있고 배뇨장애에 대한 설문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 좀 더 진단에 좀 유용한 툴이 되겠습니다. 설문지의 목적이 진단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치료하고 나서 추적 검사할 때도 필요하겠죠. 예. 그렇다면은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과민성 방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저는 행동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 보통은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될 때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하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배뇨장애 하시는 선생님들이 환자랑 좀 얘기가 많고 말이 많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다 행동 치료를 좀 목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소변을 보는 것들이 좋고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가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좀 더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방광의 과민성을 좀 잡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고도 이제 안 될 거나 처음부터 조금 심하신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약물 치료로는 방광을 좀 더 잘 참게 하는 약물, 그리고 이제 방광의 수축력을 좀 수축을 하는 것들을 불수의적 수축을 좀 저하되는 이런 약물들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의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뭐 보톡스 주입술이나 이런 수술 같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평상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걸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보통은 이제 진료 볼 때 배뇨일지를 활용을 해서 배뇨일지를 적어 오시면 그거를 보고 물을 얼만큼 드시는데 얼마만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에 소변을 어떻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는 보통 소변량이 이제 하루에 소변량이 한 1,500에서 2,000 정도가 정상적인 소변량이고 이런 과민성 환자분들은 그것보다 조금 낮춰서 1,000에서 1,500 정도 그래서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소변을 보는 게 적당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한 1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밥 3끼 잘 먹고 한 500에서 1리터 정도 수분을 드시는 게 좋고요. 더 많이 드시게 되면 과민성 방광은 물에도 자극 증상이 있어서 소변을 좀 자주 보러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고 저희는 뭐 술, 담배 워낙 좀 안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커피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먹게 되면 카페인 작용 때문에 더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커피 같은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케겔 운동 같은 골반 근육 운동을 하면 약물 치료와 함께 할수록 효과가 좋고 이런 것들을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가 과민성 방광을 좀 더 잡아나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은 되도록이면 조금 참아서 보셔라. 예전에 이제 그 옛날 말씀에 소변을 참으면 병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냥 화장실을 왔다 갔다 조금만 마려워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방광이 이제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소변을 조금 참아서 내가 좀 참을 수 있는 한 좀 참아서 가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소변을 참기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약물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가지 조금 질문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과민성 방광 환자 중에서 그 절박성 요실금이 동반된 분들이 있고 동반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 환자 한 3분의 1 정도가 절박성 요실금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한 건가요? 네, 이제 과민성 방광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제 절박성 요실금은 참다가 가다가 화장실 가다가 찔끔 지리거나 싸버리는 경우인데 과민성 방광이 조금 오래되면 될수록 그리고 좀 더 심각한 경우에 이런 절박성 요실금을 동반합니다.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 동반되면 행동치료 갔다가는 조금 더 힘들고 행동치료와 함께 약물 치료를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약물을 쓸 때도 조금 더 용량이 좀 세거나 이런 약물들을 치료를 해서 그 절박성 요실금들을 좀 같이 잡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모르는 과민성 방광 환자도 있지만 신경계 질환 환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사실은 약물을 좀 더 많이 투여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네. 예. 그 약물 치료가 근간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약물을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의 이런 과민성 방광 이런 방광에 대한 질환들은 기능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감기나 이런 통증이나 이런 거와 달리 그냥 뚝 약을 먹는다고 좋아지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첫 번째 오실 때 아예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히 가지고 가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약을
좋지는 않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되긴 하지만 이제 많이 좋아졌을 경우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뭐 절박감이나 이런 것들을 없는 경우에는 한 6개월 이상 쓰고 약간 끊어보기도 합니다. 많이 좋아진 경우에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약물 치료를 계속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방광을 좀 유지해 가는 치료가 기본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제 경험으로는 그 절박성 요실금이 동반되거나 연세가 더 많으시거나 증상이 심하면 사실 약을 끊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약을 드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런 약물 치료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이 약물을 드시면 방광을 말리는 것처럼 이제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제 가장 좀 많이 생각되는 부작용이 침샘을 말려서 입이 좀 마른 거. 이게 좀 많이 생각되는 부작용이고 또 이제 장에서는 이제 변비가 좀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는 센 약을 시작하지 않고 이런 부작용들이 좀 적은 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려가는 편이고 어떤 환자분들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보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약을 쓰고 부작용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이 너무 세서 만약에 이제 약물 치료가 너무 힘든 경우에는 다른 수술적 치료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치료할 때도 리스크와 베니핏을 따져봐서 이 경중이 어느 것이냐 세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도 방침이 정해질 수 있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방광 내 보톡스 주사 얘기를 하셨는데 좀 설명 좀 다시 좀 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과민성 방광이 행동치료하고 약물치료만으로도 효과가 없는 환자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작용이 심해서 약물 복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 입마름이나 변비가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약을 먹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초이스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톡스 주입술이 있는데 보톡스는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피부에 놓는 보톡스랑 동일한 보톡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름을 피는 보톡스를 저희 방광에다가 주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광에서 불수의적인 수축 같은 것들을 억제해서 과민성 방광을 좋아지게 하는데 약물을 치료를 하고 한 3개월 이상 지났을 때는 그때도 이제 계속 약물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거나 약물을 복용할 수 없을 때는 건강보험도 되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하고 6개월마다 다시 좀 나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보톡스를 해서 방광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여기 마무리를 해주시죠. 과민성 방광 환자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근데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환자분들조차 이게 병이구나라고 인식하지 않고,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나이가 들면은 화장실 막 찾아다니지.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저는 이제 얼굴만 봐도 이제 알 것 같은데, 이제 뭐, 교속버스도 계속 2시간 이상 못하고, 영화 보다가도 이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가면 화장실부터 찾게 되고, 이런 환자분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노화현상이지, 그냥 내가 그냥 화장실 가고 말지 하고 놔두고 방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심해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심해지다가 소변을 지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싸게 되고, 기저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불편하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같고 화장실 가는 거는 사실은 불편감이 없이 사는 게 정상이라서 많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병원에 와서 상의를 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조금 이제 참아보는 것을 하셔도 좋은데 저희가 이제 이런 모든 환자분들이 또 참는다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일단 병원에 와서 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너무 간단해서 저희가 이런 환자분들이 금방 잘 고쳐지거든요. 약만 드시고 제가 설명만 드려도 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의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호 교수님. 예, 다음은 간질성 방광염, 방광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환은 최근에는 그 유병률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다른 질환에 비해서 방광 통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는 신정현 교수와 질의응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질성 방광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간질성 방광염 그리고 방광 통증 증후군은 이제 원인이 불분명한 만성적인 방광 통증하고 배뇨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방광 통증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냐면은 소변이 찼을 때 방광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고 소변을 보면 통증이 호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통증의 위치는 방광뿐만 아니라 회음부, 질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에 동반되는 배뇨 증상에는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는 야간뇨나 아니면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참을 수 없는 느낌인 요절박 등이 흔하게 동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병은 통증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꼭 방광과 관련된 통증인 거죠. 일단 소변을 참을 때 발생하는 통증이 이제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큰 개념으로 이제 골반 부위에 이제 통증이 계속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 질환 자체를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다른 질환과의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이제 간질성 방광염 방광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는 여성에서 조금 더 유병률이 높습니다. 일단 감별해야 되는 질환 중 하나는 과민성 방광입니다. 과민성 방광은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절박, 참을 수 없는 요일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군입니다. 간질성 방광염과의 차이점은 그 방광에 소변이 찼을 때 통증 여부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가운데서는 간혹 통증하고 이 요절박을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감별을 해야 하는 것은 이제 급성 방광염입니다. 이제 급성 방광염에 걸렸을 때는 이제 소변 볼 때 이제 찌릿한 느낌이나 배뇨통이 있고 마찬가지로 빈뇨 요절박 등과 같은 하부요로 증상들이 이제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질환을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이제 폐경이 되신 완경이 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완경이 된 후에 이제 비뇨생식긴 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폐경 후 여성의 외음부, 질 요록에 발생하는 건조함, 통증, 불편감인데 이게 이 질환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증상군을 포함하고 배뇨와 상관없는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추정은 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가장 흔하게 이제 추정이 되는 가능성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는 방광의 상피층이 약해져서 방광 내부로 소변이 침투하게 되며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자가 면역 질환이나 세균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스트레스, 호르몬 이상 등의 원인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네, 그래서 일단 통증이 있고 화장실 자주 간다 그래서 다 이제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간질성 방광염은 이제 급성 방광염, 만성 방광염이나 이제 방광암, 기타 이제 골반 부위 종양과 같은 통증, 여러 가지 이런 통증과 이제 배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완전히 다 배제한 후에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진단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고 소변에 균이 자라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배뇨일지를 보고 소변 자체를 원활하게 보고 있는지, 사실 잔뇨가 너무 많아서 방광이 차 있어서도 아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소변을 잘 보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언제 하셨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배제를 하고 나면은 간질성 방광염의 이제 종류를 알아내기 위해서 방광 내시경을 시행을 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방광 안에 내시경을 하면서 물을 채울 때 이제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통증이 이제 재현이 되는지를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광에 일종의 궤양이라 할 수 있는 헌어병변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헌어병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헌어병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제 대표적인 방광 내시경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정상 방광 내시경 소견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뭔가 빨간 것이 보이실 텐데요. 이제 가운데 이제 하얀 것이 있으면서 빨간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이제 가운데로 이제 자라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을 헌어병변이라고 하고, 헌어병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좀 약간 오래 묵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좀 희끗희끗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덜 빨개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방광 자체에서 그냥 출혈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방광 그 점막이 찢어지는 현상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 사진 보기만 해도 굉장히 환자분들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치료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맵거나 신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방광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 뭐 내시경적인 수술, 큰 수술 이렇게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광 내시경에서 헌어병변이 보였느냐, 보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의 순서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헌어병변이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먼저 경구 약물을 복용하거나 방광 안에 약물을 주입을 할 수 있고, 그런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방광 수압 확장술을 시행합니다. 만약에 헌어병변이 관찰된 경우에는 이런 먹는 약이나 방광 안에 넣는 약보다는 우선적으로 내시경적으로 방광 안에 있는 궤양을 소작하는 것을 권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신마취나 이런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간 좀 양보하는 느낌으로 약물을 드리거나 주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헌어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광 내 궤양을 소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이런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방광을 절제해야 되는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부분적으로 방광을 절제하고 소장을 이용해서 방광을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방광 전체를 다 절제를 해서 그 후에 소장을 이용해서 인공방광을 만들거나 요루 형성술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큰 수술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치료는 잘 되나요? 네. 사실 이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간질성 방광염을 완치시키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식습관 관리를 하고 약물 및 수술적 치료를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통증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환이 이제 말기로 진행이 될수록 방광이 점점 작아지고 섬유화가 돼서 큰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큰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본인의 방광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지만 줄기세포 주입과 같은 임상시험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헌어병변이 있는 질환하고 또한 헌어병변이 없는 그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조금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은?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광 내시경을 보았을 때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혈관이 자라난 이제 헌어병변이라고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것이 있는 경우는 이제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고, 아무리 방광을 채워도 그런 병변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이제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헌어병변이 없으므로 경구 약물이나 이제 방광 내 약물 주입술을 우선적으로 조금 더 고려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요, 그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고 이곳저곳에서 이제 선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허가가 된 건가요? 공식적으로 허가가 된 치료법은 아닙니다. 이제 세계적인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이제 임상시험적으로 시험적인 이제 탐색적인 치료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줄기세포를 간질성 방광염에 쓰는 거는 임상 연구에서만 하고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적용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헌어병변 있을 때 아까 수술한다 그러셨는데, 그 수술하면 혹시 재발은 안 되나요? 헌어병변도 또 재발을 좀 잘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6개월에 한 12%, 12개월에는 37%, 18개월에는 한 51%, 한 절반 정도 이제 재발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재발이 많으면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하기를 좀 겁나하실 것 같은데요. 수술하고 나면 확실히 환자분들이 증상이 확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재발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그 헌어병변이 있고 헌어병변에 대한 소작술을 한 후에 이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광 안에 이제 약물 주입술, 이아루릴이나 블라드케어와 같은 그런 방광 안에 약물 주입술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물 주입을 한 경우에는 이제 재발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상대적으로 더 길게 연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해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또 있네요. 네. 예. 그럼 지금까지 간질성 방광염, 방광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우리 신정현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다음은 재발성 방광염입니다. 그 빈도로 보면 방광염은 여성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강동성심병원의 한지연 교수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환자 사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환자 사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제가 여기 60대라고 썼는데요. 여성분이라면 다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며칠 전부터 소변 볼 때 따갑다, 쓰리다, 뭐 찌릿하다, 소변 볼 때마다 전기 오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배뇨 증상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소변을 자주 마렵고 봐도 안 나오고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고 이런 빈뇨랑, 그리고 소변색이 빨갛거나 아니면 우유나 뭐 분유처럼 탁하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고요. 보통 한 1, 2주 전에 다른 병원에서 약을 먹었는데 약 먹을 때는 괜찮은데 약 먹고 나면 또 증상이 재발한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몇 년 전부터 몇 개월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초반에는 몇 년 전에는 약 한 알만 먹어도 싹 좋아졌는데 요즘에는 약을 며칠만 먹어도, 약을 몇 주를 먹어도 계속 증상이 지속된다. 이런 환자분들이 흔한 불편감을 자주 진료실에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 방광염을 처음에 알았을 때는 그냥 간단히 항생제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재발되는 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여성에서도 많은 걸로 돼 있죠. 네네네. 예, 그렇다면은 그 여성에서는 왜 자주 재발하나요? 일단 방광염, 재발성 방광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염, 급성 방광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세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 안으로 들어가서 일으키는 염증입니다. 이로 인한 증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불편하신 거는 배뇨 통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변을 자주 보시고 소변을 못 참고 소변 봐도 남은 것 같고 아랫배가 아프고 심한 경우는 소변에 피레오즘을 보는 혈뇨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되게 많이 흔합니다. 여성이라면은 한 번쯤을 겪으셨을 거고, 여성에서 방광염은 한 번도 안 걸린 여성은 있지만 한 번만 걸린 환자분들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재발이 흔한데요. 이런 죄송합니다. 예. 이런 급성 방광염이 보통 6개월 이내에 2번 또는 1년 이내에 3번 이상 재발하는 경우를 저희가 만성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내에 2번 걸리면은 만성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이렇게 여자분한테 방광염이 자꾸 걸리는 이유는, 일단은 방광염이 일으키는 균은 뭐 환자분들이 다 오해하시는 분이 있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균은 아니고요. 저희 장내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장내 세균입니다. 저희가 대변 볼 때마다 이 세균이 안 보이게끔 같이 대변과 같이 나와서 항문 주위에 사는 거는 정상인데, 이런 항문 주위에 있던 살던 균이 어떤 원인 모른 이유에 대해서 원인 모른 이유 때문에 요도랑 방광에 이렇게 들어가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여성 방광염이 되겠고, 가장 흔한 원인균은 대장균인데요. 여성분은 요도가 3, 4cm로 짧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좀 더 쉽게 요도 방광 안으로 들어가서 방광염이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광염, 여성의 방광염, 그런 균이 다 들어오면 다 증상이 생기냐?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체 면역으로 저절로 호전되고, 그리고 항생제 치료 후에 대부분 좋아지고 그러신 분들이 있고, 하지만은 나 이렇게 치료해도 단기간 아니면은 금방 약을 중단하고 후에 자꾸 재발하는 만성 재발성 방광염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재발성 방광염이 더 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광염 증상이 있으시면 급성 방광염이건 만성 방광염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광염은 세균의 감염이기 때문에 먼저 소변에 있는 세균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 오시면 소변 검사와 또 이 소변에 정말 이 원인 균이 있는지 소변균 배양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소변균 배양 검사를 통해서 소변에 있는 세균의 종류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될 항생제 감수성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만약에 만성 방광염인 환자들 경우는 이렇게 방광염이 자꾸 재발할 원인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일단 생활 습관 체크를 해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진 않은지,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과민성 방광에 소변이 혹시 셀까봐 여성분들 의외로 이런 팬티라이너나 패드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습하진 않은지 이런 생활 습관 체크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방광염의 증상이 다른 앞서 말씀한 간질성 방광염 그리고 과민성 방광염, 방광암이랑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진짜 방광염이 맞는지 다른 원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골반 내진을 하는데요. 저희가 폐경, 여성 호르몬이 끊어지면은 방광염이 잘 옵니다. 그러면서 폐경으로 인한 질 변화가 있는지,
요도 밑에 염증 주머니인 개실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여성분들한테 흔한 저희가 알 수 없는 질환 골반 장기 탈출증이 있는지 이런 골반 내진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더 확실한 이런 정말 방광염이 맞고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검사는 방광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원인 질환, 앞서 말씀드린 간질성 방광염이나 방광암이나 방광결석 등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외에 기타 필요하다면 신장 방광 초음파, CT, 그리고 배뇨 기능 검사로 인한 잔뇨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방광 내시경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맨 이제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정상 방광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방광염, 방광 내시경 소견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간질성 방광염 내시경 소견이고, 그 위에 있는 게 방광암 소견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전문의가 아니면 이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똑같은 방광염 증상으로 왔어도 이게 정말 방광염의 재발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는지 꼭 방광 내시경을 하고 비뇨기과 전문의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확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민성 방광, 방광 통증 증후군, 그다음에 재발성 방광염 이렇게 나오니까 좀 여러분들이 듣는 계신 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네네. 그 세 가지를 간단히만 좀 한번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증상은 비슷합니다. 증상은 환자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 일단 뭐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 볼 때 아프고 이런 증상은 비슷한데요. 이런 방광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급성으로 옵니다. 뭐 며칠 내에 몇 주 내에 이렇게 오는 게 급성 방광염의 증상이고, 저희가 간질성 방광염은 보통 이런 소변 볼 때 통증하고 소변이 자주 보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되지만 그 통증이 주로 소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소변이 마려울 때 통증이 생기고 보고 나면 좋아지는 이렇게 통증이 또 다르고요. 방광암 같은 경우는 이런 방광염, 간질성 방광염 증상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주된 방광암은 그런 증상 더하기 유관적 혈뇨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이렇게 간단하게 증상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통증은 없고 균도 없고 그 하지만 대신 화장실은 자주 가는데 네네네. 가장 중요한 증상이 절방뇨다. 네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치료는 급성 방광염의 치료는 이거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균을 죽이는 항균제, 항생제 치료를 하고, 앞서 제가 드렸던 소변균 배양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을 해서 적절히 맞는 항생제를 단기간 치료하는 게 급성 방광염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만성 재발성 방광염의 치료는 이게 재발하다 보니까 이게 그걸 치료하다기보다는 이런 급성 방광염을 재발을 방지 위한 예방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그 기간이 처음 걸리시는 분 같은 경우 뭐 3일이나 뭐 5일만 들여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재발성 방광염 환자는 항생제를 얼마나 쓰시나요? 일단은 이게 재발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이게 환자분들 보면은 나는 계속 재발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평생 몇 년간 달고 계신다 이러신 분이 있는데, 일단 만성 재발성 방광염의 그 치료가 안 됐을 때는 소변균 배양 검사를 해보고요. 적절한 항생제를 쓰고, 근데 저희가 그걸 했을 때 항생제 내성균이 나오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흔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거에 맞춰서 또 항생제를 치료 기간이라기보다는 이런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보다는 적절한 항생제를 균배양 검사에서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예방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성분들한테 방광염이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여성의 평생 한 번쯤은 다 살아가면서 방광염을 앓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귀찮고 불편한 방광염 다시 안 걸리게 하는 방법, 일단 먼저 생활 습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변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에 들어온 세균은 소변 볼 때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방광염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수분 섭취를 그럼 얼만큼 어느 정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뭐 컵으로 재기 어렵다면 소변 보고 나서 나의 소변색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소변색 기준으로 물 색깔에 가깝다, 그럼 오히려 그거는 수분 섭취가 많으신 거고, 정상 적절하게 소변 수치를 하고 계시다면 소변색은 맑은 노란색, 오렌지색 요 정도가 적당하고, 진한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체내 수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분 섭취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두 번째 생활습관 개선은 환자분들이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닦고 질세척제도 하고 소변 볼 때마다 닦고 이렇게 청결히 하는데 내가 왜 방광염 걸리시느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 할 때 좀 더 저희가 체크해 볼 거는 너무 청결해서 저희가 그 요도와 질 내에는 방광염을 예방해주는 건강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청결하게 해서 이런 유익균도 같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했을 때 혹시 비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비데 사용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비데를 잘 관리하고 계신지 아니면 비데 사용 시 그런 방향이나 수압이 너무 세진 않은지 그리고 비데 그런 청소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비데 사용하신 분들한테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과도하게 소변 볼 때마다 매일 과도한 질 청결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유익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질 청결을 얼마나 과하게 하시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체크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 줄기 방향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뒤로.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데가 앞에서 뒤로 잘 되나요? 요즘에는 그 방향이 다 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런 그 수압 좋은 비데를 사용해야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런 수압도 너무 세게 조절할 수가 있다는데 이것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것도 그 바깥에 있는 균을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이제 약간 그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예방 방법 중에서 그 적은 용량의 항생제를 좀 이렇게 오래 쓰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네네. 그거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안 될 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오래 쓰는 경우가 있지만 하지만 이때 쓰는 항생제는 저희가 치료 용량의 항생제가 아니라 치료 용량의 이렇게 낮은 용량의 항생제는 저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방광염 예방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재발성 방광염 환자분들 정말들 많이 괴로워하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오늘 좋은 팁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밀월성 방광염이라고 있는데 네네. 그것도 잠깐 좀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밀월 약간 허니문 신혼 초반에 방광염이 자주 걸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런 그 젊은 여성분들 신혼 초 이런 결혼 초기에는 이런 성생활에 인해서 방광염이 조금 재발이 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여성분들한테는 그런 잦은 성생활로 인해서 이런 그 저희가 질 주위에 있는 사는균이 요도로 방광으로 들어가서 자주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이게 너무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 너무 자주 재발한다는 경우는 저희가 성관계할 때마다 낮은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런 항생제 요법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물 치료. 약물 치료가 또. 네네. 예. 저희 다음에는 저희 재발성 방광염에 대해서 아까 생활습관 개선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재발성 방광염에 대한 약물 치료 요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항생제 예방 요법 중에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이거는 폐경 후 여성한테 해당되는 요법입니다. 폐경 여성에서 질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치료를 하는 건데요. 저희 그림을 보시면 폐경 전의 질 피부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촉촉합니다. 하지만 폐경 후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서 건조하면서 저렇게 사막같이 변합니다. 이러면은 균이 침투하기가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 후에 여성분들이 방광염이 자주 온다면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이때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먹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질내 바르는 것으로써 충분하게 방광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하나 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재발성 방광염의 효과적인 약물 치료 하나가 면역 강화 요법, 약간 환자분들한테 예방 주사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유로박섬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기전은 방광염의 주 원인균이 대장균인데요. 18개의 그런 대장균을 서로 갈아서 예방 주사처럼 만든 면역 증강 요법이 되겠습니다. 치료 기간은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먹게 되어 있고요. 3에서 6개월 정도 먹고 종료하였을 때 한 2, 3년 정도 방광염의 재발 억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약은 한 번 먹는데 좀 식전에 먹는 게 불편하시지만 그 외에 다른 큰 부작용이 없고 재발성 방광염 예방 효과에 효과적이라고 여러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고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권고되는 치료법 중에 이런 면역 강화 요법으로 해도 재발이 자주 하는 경우 저희가 방광에 약물 주입 요법이 있습니다. 그 기전은 방광에 저희가 약물을 넣음으로써 저희가 균이 들어오면 그냥 방광염이 생긴 게 아니라 방광 내벽에 부착을 해야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약물 주입이 방광에 코팅하는 거로서 방광 세균이 들어와도 방광에 부착을 막아줘서 방광염 재발을 억제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다른 약을 치료해도 방광염 재발이 많은 경우 사용하는 요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에 많이 하는 또 약 중에 유로렉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기전은 소변에 약간 산성도를 높여서 소변에 있는 세균을 증식을 억제해서 죽게 하는 거고 이거 하루에 2번 먹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먹으면 이것도 재발을 줄여주는 요법으로 소개되어서 이게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쓰는 약인데 저희 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주 요즘에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재발성 방광염의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있네. 네.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지금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약 이외에 건강기능식품도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크랜베리 주스도 이런 그 원인 대장균이 방광에 부착하는 걸 방지해 준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디만노스도 같은 작용을 해서 도움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유익균. 이 방광염의 원인균이 장내 세균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장내 세균을 건강한 장내 세균총으로 바뀌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중에 지금 시판되고 있는 모든 프로바이오틱스가 방광염 예방에 도움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균주는 지금 소개해드린 락토바실러스 람노스 GR1과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RC14가 있습니다. 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여지를 확인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도 도움은 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기능식품이고 네네. 약재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항생제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 유로박성과 네네. 유롤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유로박성과 유롤렉스는 둘 다 약품인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메인을 이루고 있겠네요. 네네네. 요즘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성이라면 나이가 들면서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 있죠.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이거는 그 김아람 교수와 질의응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립선 비대증은 무엇이고 증상은 어떤 건지요? 네, 여기 아까 이제 그 앞에 계신 분들한테는 없는 전립선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오해는 이제 오해가 하시지 않아야 될 거는 여기 그 국내에 정말 몇 명 없는 여성 비뇨기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이분들도 다 전립선 진료를 다 하고 있다는 거, 수술도 하고 있다는 거. 그 남자 비뇨기학과 의사만 전립선을 보거나 여성 비뇨기학과 전문의가만 방광염을 본다 이건 아니고 전부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면요. 그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오시죠. 이제 배뇨를 시작할 때 어렵다, 한참 걸린다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소변 주기가 약하다, 쫄쫄쫄 나온다. 그리고 소변을 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보고 나도 늘 뭔가 좀 남아있는 잔뇨감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외에도 빈뇨나 절방뇨, 아까 앞에 나왔던 과민성 방광의 증상들이죠. 그리고 또한 야간뇨, 밤에 많이 깬다 하신 제 주변에 이제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증상들이 다 같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과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네요. 배뇨를 시작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방광의 소변을 저장하지도 못하는 것도 있고 네. 이런 증상들이 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전립선 암도 같이 걱정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되나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전립선 비대증 있으신 분들 검사 받으시면서 혹시 전립선 암은 다른 검사를 안 하나요? 좀 불안합니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흥미롭게 위에 약간 붉은색 그래프가 전립선 비대증이고요. 파란색이 전립선 암인데 둘 다 이제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40대, 50대가 지나면서 그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60대가 지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런 오해는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혹시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두 질환은 완전히 별개의
다른 질환이고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전립선 암이 위험도 높아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가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예. 이거는 PSA라고 하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피 검사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증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네, 진단을 위해서는 이렇게 몇 가지 설문지도 있고 배뇨일지도 있고 몇 가지 이제 검사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첫 번째 보실 이제 진단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IPSS라고 하는 설문지인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IPSS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라고 해서 전 세계 비뇨기학과 전문의들 같이 쓰는 공인된 설문지입니다. 8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증상에 대한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전체 점수를 더해서 약 20에서 35점이 넘어가는지 아니면 0에서 7점 정도에 머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배뇨장애 심하다 아니면 정말 약한 정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검사를 보면 이제 배뇨일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IPSS라고 하는 설문지고 보신 대로 7가지 항목들이 있고요.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배뇨일지인데요. 배뇨일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변을 보는 패턴을 객관적으로 한번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진단 도구입니다. 24시간 동안에 내가 소변 볼 때마다 그 시간에 맞는 곳에 체크를 하고 일단 계량컵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본 소변의 양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쓰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하루에 몇 번을 봤는지 그 하루에 총 더해서 내가 하루 동안에 소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야간요가 얘기도 했는데 야간에 내가 소변을 몇 번 정말 깨서 소변을 보는지 그리고 밤에 소변을 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들을 합산해서 나의 실생활에서의 배뇨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게 해주는 중요한 쉽지만 중요한 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은환 교수님께서 이 배뇨일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저도 환자분에게 이 배뇨 장애를 진료하는 비뇨기학과 전문의에게는 이거는 청진기와 같다 이렇게 제가 얘기도 합니다. 네, 여기 주명수 원장님 계셔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배뇨일지가 지금 그 의료보험으로 들어오게 되고 굉장히 객관적인 검사를 인정받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주명수 원장님께서 대한비뇨의학회 회장으로 일하실 때 그 만드셨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검사가 요속 검사하고 잔유량 측정입니다. 요속 검사는 말 그대로 화장실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은 그냥 아주 평범한 검사 기기에 간단한 검사 기기에 소변을 보면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소변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증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변이 쫄쫄쫄 나와요. 약하게 나와요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객관적 수치화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20에서 25ml per sec 해서 이제 최고 요속이 이 검사를 하게 되면 나오는데 내가 정말 소변 요속이 약한 것인지에 대한 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요. 얼마나 소변을 봤는지를 같이 체크하게 되고 보고 나서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간단한 초음파 기기를 배에 문지르면 방광 내에 남아있는 소변량도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날처럼 막 카테타를 요도에 넣어서 잔뇨를 비우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잔뇨량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말 소변을 얼마나 힘들게 보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속 검사와 잔뇨량 측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립선 같은 경우는 크기가 중요하죠. 말 그대로 전립선 비대증이다 보니까 얼마나 커졌는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그 검사의 결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음파를 항문에 넣어서 전립선을 비추고 이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전립선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35cc다, 뭐 아니면 100cc다 이렇게 이것들을 측정을 해서 정말 그 환자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직장 수지 검사도 사실 중요합니다. 직접 이제 비뇨기학과 전문의가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을 촉진해 보고 전립선에 혹은 이상 소견은 없는지 방광 쪽으로 굉장히 돌출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하면서 환자의 그 전립선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립선 암과 비대증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대한 가장 쉬운 첫 번째 이제 검사가 되겠는데 피 검사입니다. 전립선 특이학원 PSA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3에서 4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높을 때는 전립선 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는 것들을 권유를 하게 되고요. 요즘은 굉장히 오랫동안 다들 건강하게 사시기 때문에 70대, 80대 분들도 PSA를 하기도 하고 높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받게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립선 특이 학원에 대한 피 검사를 해보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 종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면 한 환자가 이제 병원에 소변 불편감 때문에 오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IPSS라고 하는 설문지를 하게 되고 그 총점이 몇 점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 배뇨일치를 통해서 하루에 몇 번 소변을 봤는지 밤에 몇 번 야간요가 몇 회인지도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요. 요속 검사를 통해서 정말 최고 요속이 얼마나 나오고 잔뇨가 얼마나 남는지를 체크를 하게 돼서 이 환자가 정말 평상시 정말 약한 소변을 보고 나서 방광이 많이 남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체크하게 되고요. 요 지금 보시는 이 초음파 사진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을 체크하는 이 전립선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87.9cc다라고 하는 정확한 이런 사이즈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피 검사를 통해서 PSA는 1.5니까 전립선 암에 대한 위험도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초음파의 사이즈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일단 정상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이제 나이에 따라서 정상의 사이즈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약 20에서 25 정도가 이제 정상 사이즈라고 하면 25가 넘어가고 30, 40, 50 넘어가게 되면서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쉽게 진단을 하게 되고 50이 넘어가는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검사해 보면 100이 넘어가는 환자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거는 이제 크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서 크기를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나의 전립선 사이즈는 얼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놓으시면 평소에 치료받고 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초음파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파라미터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치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 개선이겠죠. 집에서 어떻게 이제 할지 평소에 하는 생활 습관을 이제 개선해보고 약물 치료 그리고 술적 치료까지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서는 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야간요가 호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중년이 되면서 밤에 깬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러시고요. 야간요가 문제인 사람들 정말 많은데요. 이 약물도 치료도 굉장히 좋지만 가장 먼저는 수분 섭취를 조절해 보는 거죠. 특히나 자기 전에 수분을 최소화하는 거죠. 약간 헹궈서 뱉는다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커피 드시면서 밤에 야간요 때문에 고생하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카페인을 확실히 줄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하시고 나서 약주 드시고 밤에 나 왜 이렇게 많이 깨냐 하시는 분들은 치료 안 됩니다. 일단 술부터 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변 보시고 나서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보고 나서 남성분들 특히나 소변을 보고 나서 팬티를 올렸는데 그 돌아서서 가다 보면 조금씩 팬티 젖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점적인데요. 나이 드시면서 이제 요도가 좀 늘어나고 거기에 좀 고여 있던 것들이 소변 다 보고 나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로 크게 호전이 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소변을 보고 나서 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충분히 털어주신다던가 그리고 요도 쪽을 한번 마사지 하듯이 앞으로 쭉 한번 이렇게 훑어내시는 방법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민성 방광 이게 앞에서 송명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방광 용적이나 이제 그 간격을 늘리는 그런 약물을 먹거나 참는 연습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방광의 훈련을 통해서 소변 보는 간격을 늘려나가면 한 번 볼 때 양도 늘어나고 훨씬 더 시원한 소변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뇨를 약화시킬 수 있는 변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인데요. 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물 중에 하나죠. 이런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두 가지 약물, 바로 이 알파 차단제와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파 차단제는 고혈압 약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된 전립선 비대증 약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부작용이 이런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어지럽다, 약간 무기력하다,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파 차단제들은 자기 전에 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 때문에 자기 전에 드시라라고 이제 권유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내장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알파 차단제랑 같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계획돼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파 차단제가 뭐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은 바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바로 방광의 삼각부, 그러니까 방광의 출구 쪽이죠. 그리고 방광 바로 밑에 있는 동그랗게 있는 것이 바로 저 전립선인데요. 전립선에 작용해서 저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릴렉스 시킵니다. 아주 이완시켜서 소변이 배출될 때 방광의 출구 쪽을 부드럽게 열어줘서 소변이 시원하게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알파 차단제의 이제 작용 기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검은색 칠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알파 차단제의 수용체, 리셉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주로 이제 알파 1A 리셉터가 전립선 그리고 배뇨장에 가장 연관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래서 이 약물들은 저 알파 1A에 작용해서 방광 출구를 부드럽게 해준다, 열어줘서 소변이 잘 배출되도록 해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탈모 관련해서 이 약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약들이 바로 두타스테라이드,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이제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 전립선 상피세포의 세포 사멸, 에이프탑토시스를 조장해서 전립선의 그 세포들을 사멸시키고 전립선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차단제하고는 좀 다른 기전을 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큰 전립선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걸 오랫동안 복용했을 때는 차츰차츰 전립선의 사이즈가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보통은 이제 6에서 12개월 정도 계속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 이걸 좀 유념해야 될 것들은 전립선 특이항원 PSA라고 하는 수치가 50%까지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아까 보셨던 환자들처럼 1.8이었다라고 하면 이 환자가 1년 가까이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거의 1점 미만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PSA 수치를 낮추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즈가 감소할 수에 따라서 PSA 수치는 감소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PSA가 3, 4, 5, 6 이렇게 약간 애매한 수치를 가진 환자들이 이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전립선 수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혹은 그런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동안 PSA 수치가 오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유의 깊게 이것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되고 약을 중단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알파 차단제 같은 경우는 성욕 감소나 발기부전은 굉장히 좀 적지만 역행성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약들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같은 경우는 성욕 감소나 발기부전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환자들한테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유방의 환자들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환자들한테 이제 수술을 하느냐? 바로 이것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절대적 적응증입니다. 요폐, 그러니까 뭐 추운 겨울에, 요즘 날씨 추워지죠. 이런 추운 겨울에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소변이 확 막히듯이 안 나와서 응급실 오시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요폐가 계속해서 재발한다던가, 범람성 요실금, 남성들은 요실금이 잘 없는데요. 급하게 가다가 지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범람성 요실금은 그게 아니고 소변이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꼭 수술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남성들에게도 여러 감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요폐가 있거나 범람성 요실금이 있는 경우들, 그러니까 잔뇨가 계속 차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방광에 개시나 방광에 돌이 있는 이런 환자들도 수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립선이 너무 커서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에 또 절대적 적응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전립선이 너무 커서 소변이 잘 시원하게 배출이 되지 않고 잔뇨가 계속 남는 경우에는 상부요로, 그러니까 신장이 부었거나 신장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꼭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약물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 효과가 전혀 없거나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물 치료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약물 치료가 가능하면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거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는데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는 수술적 요법으로 가는 거고, 네. 그 외에 아까 우리 김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발성 요폐나 뭐 요실금, 요람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는 수술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수술의 종류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수술 요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수술이 요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은 크게 절제형 수술 방식과 그렇지 않은 간단한 수술 방식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대표적인 수술이 바로 이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이고,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수술이 홀뮴 레이저 전립선 절제술, 그리고 요즘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아쿠아블레이션이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인데요. 보시는 화면에 이제 왼쪽에 보시는 사진 보시면 저 내시경 장비가 있고 앞에 바로 루프 같은 것이 달려 있죠. 그래서 저 루프에 이제 굉장히 그 강한 열과 그런 시그널이 나가서 이 전립선을 저렇게 깎아냅니다. 이것이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이 전립선 절제를 해낼 수가 있지만, 앞에 페이지 잠깐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근데 굉장히 큰 전립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장단점이 될 수가 있고, 하지만 수술은 굉장히 안전하고 큰 굉장히 스킬을 요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술이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고, 이제 오랫동안 클래식하게 사용되어 왔던 수술이 바로 이 수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수술이 홀뮴 레이저 절제술이고요. 위에 있는 것 동영상 한번 플레이해 주시면, 네. 홀뮴 레이저 절제술은 앞에 TURP 절제술과 좀 다른 것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여기 귤을 모형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전립선을 이 캡슐과 아주 깨끗하게 분리를 시킵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깨끗하게, 지금 화질이 조금 나쁘긴 한데요. 보시면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지금 위에하고 아래가 지금 분리가 되는 장면인데요. 바로 귤 껍질을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전립선 자체를 캡슐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분리를 해냅니다. 분리를 해서 굉장히 큰 덩어리가 생기는데, 덩어리를 방광 안으로 밀어넣게 되고, 두 번째 다른 장비가, 내시경 장비가 들어가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아래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 전립선 조직을 이렇게 갈입니다. 갈아서 방광 안에서 꺼집어내게 되면 지금 밑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막힘이 해소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쿠아블레이션은 최근에 소개가 된 이제 수술이고요. 앞의 수술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런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이것들을 모두 수술을 합니다. 워터젯 말 그대로 굉장히 강한 물이 분사되는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환자는 전신 마취 상태에서 내시경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고요. 하지만 의사가 이것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깎을지를 세팅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저렇게 전립선을 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간편하게 수술이 진행되는 장점들은 있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건 조직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다 갈아서 없애기 때문에 조직을 얻기는 힘들지만, 이걸 끝나고 나서 또한 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서 지혈도 이제 부가적인, 아까 처음에 보셨던 전립선 절제술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지혈이 필요한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수술들은 완전히 사실 절제하는 수술이라고 한다면,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유로리프트, 리줌 이런 수술들이 있습니다. 요 수술 화면 잠깐 보시면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는 핵심 원리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해드리겠지만 특수 검찰사를 딱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막혀 있는 부분들을 양쪽으로 딱 벌려주는 수술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당일에 퇴원도 가능하고요. 전신 마취가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앞에 수술들은 수술하고 나면 사정장애가 굉장히 거의 다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는 성기능, 특히는 사정장애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전립선이 양쪽 말고 가운데가 커져 있는 전립선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일 수가 있고요. 더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수술이 바로 리즘이죠. 리즘은 수증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비대 조직을 괴사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침습적 수술이기 때문에 뭐 통증이 심하다거나 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가 이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조직 제거량이 굉장히 적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뒤에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유로리프트 이제 동영상입니다. 이것도 한번 플레이해 주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최소 침습 수술이고요. 침이 딱 나가서 캡슐 바깥쪽 좀 하얀색 보이는 그 저의 라인이 캡슐인데요. 캡슐에 특별한 장치가 톡 튀어나가죠. 그래서 전립선 막혀 있는 것을 딱 벌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직을 잘라내거나 캡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밀어주면서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들을 열어준다라는 개념을 가진 수술입니다. 이게 리즘이고요. 리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수증기 고열의 수증기가 이제 전립선을 이제 태우는 원리를 가집니다. 유로리프트랑 흡사하게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가고 특별한 장비로 전립선을 딱 찝어주면 그쪽에 나와 있는 저쪽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압의 그 고열의 수증기가 나가서 전립선 조직을 괴사시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전립선 조직이 쪼그라들면서 꽉 막혀 있었던 전립선의 저 부분들이 시원하게 열리는 그런 특징들을 가집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이틴드라고 하는 또 최근에 이제 소개된 것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조직을 잘라낸다던가 벌려준다던가 하는 것보다는 몸에 이제 거치해 놓는 하나의 그런 그 기구가 하나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이제 시술을 통해서 막혀 있는 전립선을 이제 벌려주고 몸 안에 이제 거치를 시켜 놓는 장비가 되겠고요. 환자분은 이거를 거치해 놓고 아주 간단하게 막혀 있는 전립선이 좀 벌어진 채로 유지가 되고 그럼 소변을 좀 훨씬 더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물감 없이 오랫동안 이것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하는 것도 아주 간단해서 원하시면 불편감이 있거나 하면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철사 형태의 이제 웹양을 전립선에 이렇게 거치해 놓는 시술을 아이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수술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참 수술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수술 내가 어떤 걸 받아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김환환 교수님께서는 그 환자분들이 어떻게 선택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조언을 주십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고요. 50, 60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TUR 처음에 보여드렸던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나 홀랩 같은 것들을 일단 권유를 하고요. 조금 상대적으로 젊으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령이신 분들 전신 마취가 좀 어렵고 큰 수술을 원치 않으신 분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렸던 유로리프트나 리즘 같은 수술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점이라고 이 최소 침습 수술들 유로리프트나 리즘 같은 경우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남성 기능에 영향이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을 작용할 수 있어서 앞에 설명드렸던 근치적 수술과 이런 아주 최소 침습적 수술을 1대1로 비교하기보다는 최소 침습적 수술들은 약물 효과랑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약물을 먹지 않고도 이건 그런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사실 이제 약물요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약물을 뭐 굉장히 오랫동안 드시는 분도 많죠. 근데 약물 드시기 싫은 분도 또 꽤 있고 또 너무 오래 약물만 먹다 보면은 방광 자체의 그 수축력 같은 게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적당한 시기에 필요하다면은 적응증이 되면 수술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수술은 종류가 많은데 아까 경요도로 그 전립선을 절제해내는 그 홀랩 수술이라든가 그런 TURP 같은 수술들은 사실 다 전신 마취로 하는 거고 아쿠아블레이션도 전신 마취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로봇으로 또 이제 하는 수술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은 그런 성기능을 좀 보존하고 싶거나 뭐 그런 분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침습적인 수술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전립선 비대증의 아까 증상들 중에서 요 폐색 증상, 소변을 잘 못 보는 증상도 있지만 과민성 방광 증상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고도 이게 과민성 방광 증상, 빈뇨나 절박뇨를 호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에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동반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이유는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전립선 비대증 요도를 압박하고 방광 출구 폐색을 일으킵니다. 이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 방광에도 여러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래서 2차적으로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이 2차적으로 생기는 현상들은 이런 겁니다. 방광의 수능도가 감소하거나 과활동이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방광의 감각 신호 전달하고 받는 이런 과정에서 방광신경이 훨씬 더 예민해져서 절박뇨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 빈뇨도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병을 한꺼번에 하려고 욕심이 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얼만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질문 올라온 것들을 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소변을 수면 첫 번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2주 전에 난소 기형종으로 난소와 난관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배꼽으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부터 소변 볼 때 힘을 줘야만 나오고 밑이 빠지는 통증과 함께 항문통이 발생합니다. 수술 집도인은 통증이 발생할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불편함이 큽니다. 비뇨의학과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 신정인 교수님.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 중에서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야만 나오고 이제 통증과 항문통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힘을 많이 줘갖고 통증이 생길 정도로 힘을 주시는 것이라면은 제대로 소변을 못 보고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으로 배뇨를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뇨의학과 진료는 한번 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의 연세나 이런 기저질환과 여러 가지를 또 같이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비뇨의학과 진료는 정상적인 소변을 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번 보시는 걸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들 중에서 또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수술 이후에 요폐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게 이제 산부인과 수술을 받거나 혹은 이제 정형외과 뭐 골반 수술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한 30% 정도도 됐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병원에서 가장 많이 이제 협진을 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수술 이후에 소변을 못 보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 보통 수술 이전에 소변이 잘 보셨다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가 이제 수술 이후에 소변이 못 보는 걸 가만히 놔뒀을 때 방광에 생기는 문제들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보고 만약에 잔뇨가 너무 많이 남는다든지 정말 소변을 못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약물 치료를 하고 소변을 빼주는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30대 중반 회사원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괜찮다가 몸이 좀 많이 피곤하면 피가 약간 섞인 혈뇨를 누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이 있어서 당시 양호 선생님도 피곤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피곤하면 혈뇨가 나올 수 있는 게 정상인 게 맞는지요? 진찰이 필요할까요? 어느 교수님들이 우리 제가 한재인 교수님. 일단 성함을 봤을 때 남자분이시겠죠? 그런데 일단은 혈뇨라는 거는 지금 본인이 확인하신 거니까 이거를 저희가 유관적 혈뇨라고 하고요. 유관적 혈뇨가 있는 거는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게 피곤할 때 그렇던 아니면은 그냥 내가 안 피곤할 때 그렇던 내가 소변색이 빨간 거는 혈뇨는 아니어서 비뇨기과 진료가 필요하고요. 이게 뭐 남자분이어서 그런지만 이게 몸이 피곤하거나 이런 면역 증상이 떨어질 때 이게 방광염으로 인해서 혈뇨가 생길 수도 있지만 혈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30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오래되어 있다면 이런 혹시 그 비뇨기계, 신장, 요관, 뭐 방광 이런 비뇨기계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검사가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김아란 교수님 다른
네, 일단은 남성들의 혈뇨는 꼭 철저하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시면 그런 복부 CT라던가 내시경을 꼭 한번 빠른 시간에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30대까지 그랬으면은 꽤 오랜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검사를 해보면은 좋긴 한데 혹시라도 특별히 이상이 없어서 그냥 지내워서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혈뇨일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신 거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질문이 이제 원장님은 무서운 엄한 스승님이셨는지가 질문이 있었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제 저희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학과에서 저희는 이제 주명수 교수님 제자로 이렇게 같이 있었고. 자, 다음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방광암 같은 경우에도 소변 검사로 확인이 가능한지요? 누가? 이 소변 검사, 소변 세포 검사라고 저희가 이게 선별 검사라는 게 있고요. 확진이라는 거는 방광암 같은 경우는 방광 내시경과 CT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편하시다 해서 방광암 검사를 원하신다면 소변 검사는 보조적 방법이고 확진은 방광 내시경과 CT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선별 검사처럼 이제 간단하게 위양성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내시경 같은 게 너무 어려우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광 소변 세포 검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암세포가 나오지 않으면은 괜찮지만 비정형 세포가 나오는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 말씀해주신 방광 내시경을 시행을 하고 방광 내시경에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CT를 꼭 촬영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도 가끔 제가 지금 1차 진료기관에 있지만 다른 데서 검사하면 비정형 세포가 나온다고 그래서 가끔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꽤 많이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송미화 교수님. 저희가 이제 방광암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소변에서 무증상 혈뇨, 그러니까 혈뇨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변 검사에서 나오는 현배경적 혈뇨를 보고 그거를 검사했을 때 방광암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제 혈뇨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상이 많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증상 혈뇨로 와서 검사를 해보면 내시경 같은 걸 해보면 이제 떡하니 방광암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변 검사에서 좀 이상이 있다면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가겠습니다. 그럼 방광염은 한번 걸리면 완치는 없고 재발이 안 되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줘야 되는 만성 질환인 건가요? 한정 교수님. 예. 일단은 급성 방광염은 항생제하고 완치가 되지만 끝나지만은 이게 이제 재발 이게 같은 균으로 재발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균할 수도 있고 이게 재발을 잘 되는데요. 이걸 만성 질환이라고 한다면 이 방광염 계속 재발하는 거를 관리를 안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항생제를 계속 드신다면 이게 만성 질환으로 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광염이 자주 걸렸을 때 이런 재발 방지 요법을 해서 평생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평생 안 걸린다는 아니지만 약 먹기 전 이런 예방 요법 치료 후에 이런 치료 후에는 치료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재발이 보통 7-80%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예방 요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를 한다면 망성 질환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야간뇨라고 한 탑픽은 하진 않았는데 사실 야간뇨만 갖고도 한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질문이 마침 나왔습니다. 수면 장애로 신경과 약을 복용 중입니다. 잠을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이 계속되는데 수면 장애 약을 증량시키는 것보다 비뇨기과 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한원 교수님.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잠을 자다가 깨는 이유가 잠을 깊이 정말 못 자서인 건지,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이유가 잠을 깊이 못 자서 선잠을 자다 화장실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잠은 잘 자는데 소변 때문에 깨서 화장실 가는 건지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일단은 수면 장애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실제로 내가 정말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인지에 대한 감별을 한번 해보시고요. 소변 때문에 깬다고 하면은 당연히 비뇨기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면 관련된 훨씬 더 좋은 치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야간뇨라고 하는 거는 밤에 깨서 소변을 보는 한 번 이상 깨는 것은 다 야간뇨로 들어가고요.
야간요의 원인의 80%는 야간 단뇨입니다. 녹터널 폴리유리아라고 하는 것이 야간 단뇨가 야간요의 80%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가 수면 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뇨기과에 오시면 관련된 약물 처방을 받으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야간요 있는 환자분들이 낮에도 소변을 자주 보고 밤에도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도 있고 밤에만 방광의 용적이 적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밤에 소변량이 많아져서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환자분은 밤에 소변량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비뇨기과 진료를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소변을 보다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면 염증이 있거나 질염 때문인가요? 치료가 꼭 필요한 건가요? 이게 찌릿찌릿한 느낌만인지 또 이런 방광염 같은 경우는 그 더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으로 인한 자극 증상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배뇨시 불편감 더하기 빈뇨 요절박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가끔 소변 볼 때 찌릿 요런 걸로는 염증이 있거나 요러기에는 확진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뇨 증상이 동반이 되면은 소변에 염증이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 재발성 방광염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방광에는 외부로부터 균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데 그 저항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뇨다. 균이 들어와도 수분을 잘 봐서 잔여 없이 다 배출하면 그게 가장 큰 저항력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약간 찌릿찌릿한데 그다음에 금방 좋아지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광에 균이 들어온다고 모든 게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광염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방광 어떤 균이 번식을 못하고 조금 해서 찢겨 나가면 그냥 조금 이상하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지연 선생님 뭐?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의 면역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균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방광염으로 되는 건 아니고 찌릿하다가 나의 면역력이 충분히 이 균을 억제할 정도가 되면 스스로 방광염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함, 찌릿한 빈도가 자주 있거나 저절로 좋아진다면 그거는까지는 저절로 좋아질 경우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지만 이게 반복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배뇨 증상이 동반된다면 한 번쯤은 검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가끔 물을 마시다 적정량을 먹었는지 애매해서 하루에 물을 2병 먹는다 정도면 적을까요? 밥이나 음식도 물을 먹으니까요. 2병이 어느 정도의 병인지를 하면 2리터 정도 말씀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소변량이 1,500에서 2,000 정도인데 밥이나 음식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 500에서 1리터 정도 이제 물을 드시는 게 좋긴 하지만 이게 변비가 있거나 이제 물을 조금 더 많이 드셔야 되는 약물 복용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더 많이 드셔도 되고 내가 뭐 운동을 많이 해서 땀으로 또 흘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또 물을 좀 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막 정해진 어떤 물의 양이 있는다기보다는 내가 소변 볼 때 불편하지 않는 정도로 드신다고 하면 자기 적정 용량을 좀 찾아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 답이 되겠는데 제가 신정영 교수님한테 한번 요 물에 대해서 한번 옛날에 우리 그 무슨 원고를 쓴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한번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나요? 네,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을 마시고 이제 적정 양이냐 아니냐는 이제 어쨌든 이 물을 마시는 원인을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누누이 강조가 되었듯이 재발성 방광염, 만성 방광염이 있거나 아니면 비뇨기계 질환 중에서 요로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소변량을 많이 나오도록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다짜고짜 하루에 물을 3리터 드세요. 약간 이렇게 수치로 정해놓고 이제 그거에 얽매이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소변량이 충분하게 2,000에서 3,000cc 정도 좀 많이 나오게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사실 사람마다 이제 기초 대사량이 다르고 평상시에 드시는 게 다르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도 이제 쓰고 남아서 나오는 양이 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뇨일지를 보면서 하루 전체에 나오는 소변량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작성하기 조금 귀찮더라도 배뇨일지는 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뭐 방광염, 변비, 요로결석과 같이 물을 굳이 이제 열심히 많이 엄청나게 많이 드셔야 되는 이유가 없으시다면은
사실은 이제 하루에 소변량은 보통 한 1,500cc, 한 1,000에서 1,500, 약간 그 정도만 나와도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밥과 음식으로도 물을 드시고 뭐 그 외에도 이제 과일, 특히 여름에는 과일도 많이 땀을 흘리시는 만큼 과일도 많이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드시는 양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소변색, 그러니까 너무 완전 물처럼 나오거나 하면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이고 적당히 맑은 레몬색 정도 나올 수 있게 드시는 것, 그 다음에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시는지 이제 그걸 감안해서 물 드시는 양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하시면은 비뇨기과 전문의와 배뇨일지를 놓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 강의와 자담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